네, 기초이론과정 6번째 강좌는요, 기초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5번째 강좌에서 등록의 기준과 절차, 또 등록의 위반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네, 26페이지에 보시면 2절인데 단원의 제목이 좀 이상하죠? 공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그러고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오타인 듯 싶은데 2절의 제목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실제는 공인중개사법 10조입니다. 10조 실제 조문의 제목은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또 되어 있어요. 자, 등록의 결격사유, 이 말은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결하게 되는 사유, 그 뜻이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0조가 1항 1호부터 무려 12호까지 각 호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이 등록의 결격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0조가요, 이렇게 결격사유를 각 호를 통해서 규정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0조 2항에 가서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즉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10조 1항의 결격사유 12호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한다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격사유는 본법상의 그 효과를 정리해 보면 등록을 신청하는 자, 즉 등록신청인이요, 등록신청인에게 있어서 이 결격사유는 결국 등록 통지 여부를,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록 통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사무소를 확보하여 등록의 절차를 밟아 등록신청 들어갔어도 이 사람이 결격에 해당하는 자라면 등록관청은 등록통지 안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법인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며 공인중개사법 14조의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모든 나머지 등록의 기준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나 사원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적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용어의 정의 공부했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우리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 자가 등록을 할 당시에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였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던 중에 처음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에 후발적으로 나중에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것이죠. 즉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됨이 적발된다면 등록관청은 재량권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10조 조문의 제목이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만 그 결격의 효과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죠.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다. 또 법인의 경우라면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은 등록받을 수가 없다. 결국 고용인이나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 결격사유는 적법한 근무 조건을
적법한 근무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적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법인의 임사원을 하거나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즉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신청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도 나중에 이 결격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조차도 법인의 임사원마저도 할 수가 없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결격 사유를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이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문 각호 순서 나열대로 결격의 내용들을 펼쳐보면서 기초과정에서 필요한 개략적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결격 사유의 대상으로서 괄호 1번에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나왔죠.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이요. 1항이 미성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인중개사법은요, 민법은 표현을 개정했습니다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라고 하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네요. 지금 민법상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라고 일단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일컬어 민법은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무능력자를 말하는 것인데, 제한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들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첫 번째 결격사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초과정이지만 구분할 것은, 그러나 민법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예외가 민법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라는 말은요, 성년이 아닌 자 그 뜻이잖아요. 우리 민법이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하였으니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19살 안 됐으면 미성년자죠. 근데 민법은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법 826조 2가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장가가거나 시집을 갔으면 성년으로 의지합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법정대리인의 영업에 허락을 받았다든가 처분권을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권리만 얻게 되거나 의무만 면하게 되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든가 등등해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행위능력 민법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그러한 예외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의 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 하나도 적용됨이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라면 혼인해서도 결격사유입니다. 엄마 아빠가 중개업해도 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결격사유에 속한다. 민법이 인정하는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3호는요, 파산자를 말하고 있는데, 파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에서 파산자를 말하는 것이니 그냥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파산자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을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분이 이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근거 법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자가 이제 파산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복권 결정이 있기 전까지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법에서는 파산자라고 하는데, 그러한 파산자가
결격에 속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사법상의 절차 속에서 지금 본법이 결격의 개념을 끌어온 것이고요. 이어지는 괄호 2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그랬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인데 공인중개사법은 4호와 5호의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4호도 5호도 조문의 문장의 출발이 똑같이 나가요.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4호는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5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처분을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호도 5호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형이란 형법상의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법상의 형벌. 그런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사유와 연관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형벌의 유형 중에서 가장 무겁고 중한 형벌은 사형이겠죠.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징역형입니다. 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금고라는 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자격정지, 자격상실, 과료, 구류, 벌금, 몰수 이런 형벌들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법은 그 중에서도 추려내기를 금고 이상의 형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펼치면 사형,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에 대하여 그 말이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가 된다면 그 집행이 종료된 날 혹은 집행이 면제가 된 날이 있겠죠. 그날로부터 3년은 추가 경과하여야 비로소 결격사유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집행이 종료되고 언제 집행이 면제되는지를 구체적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기준일로 잡으실 수 있어야 그날을 기준일로 플러스 3년을 하여 그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기간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집행이 종료되는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집행 종료 원인은 형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요. 형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집행은 종료됩니다. 쉽게 말해서 만기 출감하는 분은 집행이 종료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분이 3년 꼬박 콩밥 먹으면서 강제 노역을 했다면 이제 3년의 세월이 차면 풀어주겠죠. 만기 출감하잖아요. 이분은 집행이 종료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날로부터 3년이 추가 경과해야 결격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만기 출감은 만기 출감일로부터 3년 더 지나야 결격을 벗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 종료 시점을 잡을 때 유의하셔야 되는데 가석방이 된 자는 그러면 언제 집행이 종료되느냐? 이것은 그자가 어떤 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기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고요. 유기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형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복역하면 그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연령이나 교화 정도 등을 참작해서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형법은요,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면 형법이 가석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집행을 종료시켜요. 가석방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기간계산은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자라면 가석방일로부터 10년 경과해야 비로소 집행이 종료되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시 플러스 3년이 경과해야 하니 가석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면 13년이죠. 13년이 경과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확정 형기를 선고받은 무기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잔여 형기가 경과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잔형기가 경과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잔형기란 선고받은 형에서 이미 복역한 기복역한 형기를 빼면 잔형기가 되겠죠. 즉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분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이 되었다면 잔형기가 얼마 남았어요? 1년이요. 그 1년이 지나야 집행이 종료가 되고 다시 플러스 3년이 경과해야 되니까 지금 사례에서는 가석방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된답니다. 또 하나, 4호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가 되었어도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것인데,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이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의 개정이나 혹은 폐지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형의 효력이 소멸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면제될 수도 있고요. 사면 중에 집행을 면제시키는 사면이 있으니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은 더 이상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해주는 처분입니다. 잔형을 면제해주는 처분이에요. 집행면제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되기 때문에 특별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주 시험 문제에서 뒤바꾸어 수험생을 헷갈리게 만드는 지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사면 중에는요, 특별사면도 있으나 일반사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사면이 단순히 집행을 면제하는 처분에 불과하다면 일반사면은요, 형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주는 처분입니다. 그냥 무죄였던 상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면을 받게 된다면 언제 결격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즉시죠. 형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해 주는 거니까. 그러나 특별사면은 이미 유죄 판결 받고 복역한 형 등은 다 그대로 인정되고 장래를 향해서 잔형만 면제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사면은 그 즉시 결격사유를 벗어나도 특별사면은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특별사면 받고 나서도 3년간은 결격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호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답니다. 통상적으로 형법상 집행유예라고 하는 처분은요, 단기 3년 이하의 경미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가 초범일 경우에 한해서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금고 이상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면 유예기간 동안은 결격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 기간은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 기간은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기간은 5년,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초과정입니다만 유의해 두실 것은 금고 이상형에 대해서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면 종료된 날, 면제된 날로부터 추가 3년이 경과해야 결격을 벗어나게 되지만 집행이 유예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 3년은 없고요. 그냥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에 속하게 된다 하는 거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또 기초과정이지만 여기까지는 좀 염두에서 비교해 두실 것이, 유예가 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 된다는 것은 금고 이상형의 무슨 유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그나마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이라든가 판사의 선고 유예 처분 따위는 아예 본법상 등록의 결격의 애초부터 해당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선고유예, 기소유예 같은 것은 결격에 해당조차 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형에 대한 집행유예였었다면 그때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큼은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형법상의 절차 속에서 지금 결격의 개념을 끌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결격의 개념들은요, 27페이지에 이제 이 법 위반자, 업무 등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설명되는데, 뭐 어쨌든 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결격 규정들이거든요. 어쨌든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각호 조문 순서대로 제가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5호까지 나열되었죠. 이어지는 6호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3년간 결격에 속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7호는 이 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에 속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8호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9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요, 업무정지 처분받은 기간 중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자녀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10호는 만약에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었다면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위반 사유가 있었겠죠. 뭔 잘못을 했으니까 행정처분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요,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 법인의 임원이었거나 사원이었었던 자는, 그 임사원은 법인이 받은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에 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호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 말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이 법에 위반을 하였고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었다면 벌금형도 3년간은 이제 결격사유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지금 제가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의 각 호 조문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6호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결격의 규정들을 나열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열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요, 입법자가 결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정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결격에 속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보니까 3년 기간 중 3년 기간 중 3년 기간 중 3년입니다. 근데 보면 어디가 입법자가 3년을 추가 경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어디가 입법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결격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는지 큰 틀에서 비교해 보면
행정 형벌을 받게 되거나 행정처분 중 취소는 3년을 잡았네요. 그리고 유예와 정지들은 유예기간 동안만, 정지기간 동안만 결격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게 구분해 보면요. 자, 그 중에 먼저 6호.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격 취소받고 나서 3년간 결격에 속한다. 자, 그런데 자격 취소받고 나서 3년, 앞서서 보신 적이 있죠? 제4강에서 공인중개사 제도 공부할 때 보셨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은 학력도, 국적도, 연령도, 성별도 제한이 없이 누구든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이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이 무효 처분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은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이기도 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격에 속하니까 그 3년 동안에는 중개보조원도 못합니다. 법인의 임사원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인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만, 공인중개사법상 저 자격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은 오직 그 처분의 대상이 소속공인중개사 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일정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정지기간 동안에는 그 자는 결격에 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4월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4개월간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가 되면요,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취소는 3년이라고 했죠. 자격 취소도 3년, 등록 취소도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합니다. 물론 등록이 취소가 되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든가, 등록의 기준에 미달된 이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든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는 2, 3년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는데, 세부적 규정이라 기본 과정에서부터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면서 펼쳐볼 거고요. 어쨌든 원칙은 취소는 3년입니다. 자격이 취소되어도 3년간 결격이고요. 등록이 취소되어도 역시 3년간은 결격 사유에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 9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등록 취소가 퇴학처분이라면 업무정지 처분은 정학처분인 거잖아요.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학사징계로 정학처분을 받았는데 정학처분 받은 기간 중에 자퇴할 수 있을까요? 뭐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거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아무 때나 재입학이 가능하다면 정학처분이라는 학사징계는 위하력이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겠다는 것은 등록관청도 말릴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근데 그 자가 돌아서서 바로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면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위하력이 없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서울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만일 받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잔여 업무정지 기간은 결격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5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답니다. 근데 업무정지 5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3개월 후 폐업했다 할 수 있죠. 하면 나머지 2달은 결격사유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째 폐업 신고할 수는 있으나 폐업 신고해도 이 나머지 2달은 지나야 비로소 재등록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였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오직 법인에게만 피상적으로 미치면 이 또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겠죠. 이 말입니다. A중개법인 업무정지 3월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오직 A중개법인에게만 미친다면 A중개법인 업무정지 3월 행정처분 떨어지면 A법인 소속 대표이사, 이사, 감사 다 빠져나와서 B법인을 설립해서 B법인 명의로 버젓이 중개업을 하는 일이 횡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 법인에 속해 있는 임사원도 함께 결격에 속한다고 규정을 한 건데 그 기준을 업무정지 처분받을 당시에 법인의 임사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그 법인의 임사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도 사례 문제가 최근에도 반복해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을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이었었다면 이 법인이 이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전에 이미 그 법인을 떠난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에 속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호인데요.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또한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한다는 규정이죠. 자, 근데 앞서서 4호와 5호는요.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형법상 형벌 중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벌금도 형법상 형벌입니다만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에 속하지는 않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벌금형 선고 정도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과는 무관한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것이 다른 법률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건이었었고 그 선고된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었다면 비록 벌금형은 금고 이상형이 아니지만 결격사유에 속한다는 거죠.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한다는 겁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결격사유입니다. 금고형 선고받았으면 징역형 선고받았으면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례가 출제가 될 때는 이자가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그래서 얼마를 선고받았는지를 보셔야 비로소 결격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래도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면 결격 아닌 겁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100만 원 선고받았으면 이 또한 결격이 아닌 거겠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제 비로소 그자는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10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 이렇게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나서요.
마지막 12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자, 임사원 말할 때 사원은 그냥 회사원 아니라고 그랬죠. 무한책임사원 말한다 그랬어요. 법인의 임사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라면 이 법인이 결격사유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사원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서 등록 신청해 봐야 등록을 통지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적어도 그 자는 등록할 당시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였었음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법인이 등록을 할 당시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중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없었음을 알 수 있죠. 그게 확인되었으니까 등록관청이 그 법인 등록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던 중에 임원 하나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도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써놓고 여쭤보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그럼 짚으면서 여쭤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재량권 없이 등록 취소가 날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관청은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봐줄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이유가 그 임원 하나가 무한책임사원 하나가 결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법인이 전체적으로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법인은 뭐 그 규모나 형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법인은 수십 명의 임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임원 하나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예외도 없이 그 법인은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죠. 그래서 본법은 법인의 임사원 중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결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법인이 2월 이내, 2달입니다. 2월 이내에 그 문제를 해소시켰다면 법인은 결격을 벗어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얼마 안에? 2월입니다. 2달 안에 그 문제를 해소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되고 등록 취소도 면하게 된다. 그러니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뒤돌아볼 거 없이 그냥 등록 취소해야죠.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중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이 적발되어도 즉시 등록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는 지켜봐야 해요? 2달은 지켜봐야죠. 만일 법인이 2달 안에 그 임원을 개임 조치하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면 그 법인은 결격을 벗어나고 등록 취소 처분도 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한 기초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등록의 결격 사유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복수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2문제 이상 출제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결격 사유 문제는요. 사례화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조문 암기만으로는 정답을 잡을 수 없게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결격사유 문제는 일단 기초과정에서 이렇게 그 개략적 개념을 이해를 하셔서도 이제 앞으로 과정이 점차 심화되어 가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여 결격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격에 해당한다면 과연 이자가 구체적으로 얼마간 결격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다음 중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혹은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다음 중 가장 먼저 결격 사유를 벗어날 수 있는 자는 혹은 다음 중 가장 늦게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등록의 결격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각호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할 것은 그렇다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공인중개사 시험도 못 본다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나서 5년에 속하지만 않으면 응시할 수 있죠. 합격하면 자격증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되어도 여기에 해당하는 자라면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든 고용되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되든 법인의 임사원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까지 오늘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